금안턴 영끌 쪽 어디 갔나? 청약불패 서울도 할인 분양이라고. 아니 서울에서 할인 분양을 해요? 이게 할인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지난번에 미분양 났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강북의 수유.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 그거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입지,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모습, 그다음에 단지 규모 이런 거로서 봤을 때는 조금 네.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분양가가 네. 됐기 때문에 그 고분양가는 결국 원래 시행사가 아무래도 네. 그 시공사보다는 시행사가 아마 주체였을 것 같은데 네네네. 시행사 쪽에서 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 조금 수익을 가져가려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적정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봐야겠죠. 네네네. 그때도 고분양가 얘기가 나왔던 게 떨어진 거니까 주변 시장 비슷한 가격 또는 그보다 살짝 싼 가격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네. 너무 또 서울 전체가 그랬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 전체가 그랬다라고 제가 믿는 순간은 네. 서울에 지금 공급이 없어가지고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서울 이곳저곳에서 분양이 안 되고요. 네. 할인 분양이 나오는 시점이 되는, 그러니까 미분양이 지금 뭐 많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600 몇 개인가 막 이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최소한 5, 6천 이상 또는 1만 세대 이상 정도 나왔을 때 네. 걱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금리가 제가 이게 꺾일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런 네. 것 같아요. 부동산이 빠져줘야지 좀 물가가 안정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부동산 진짜. 빠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원래 그때 이런 거 있잖아요. 집값 올랐으면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절약하는 이유 아세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갭으로 사잖아요. 네. 갭으로 사고 집값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값만 올라간 거지 실제로 내가 부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똑같이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 표시 가격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 2개 갖고 있는 사람 아파트 2개 표시 가격이 바뀐 거고 네. 3개 갖고 3개 표시 가격이 바뀐 거예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그런데 얘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집이 그대로니까 포르쉐 뽑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집값만 올라가도 내가 돈 써도 될 것 같아. 네. 나 월급에 원래 막 8, 90% 저축했었는데 네. 왜냐면 그거 모아가지고 한자라도 더 하려고 근데 땅 규제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비를 하는 거지. 집 더 못 사니까 어차피. 네. 집 사는 걸로 내 소비 욕망을 풀었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집이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가 집값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돈 안 쓰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항상 그 부분은 반복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집값만 떨어져도 이게 우리나라는 집값이 그 물가에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안 들어가요. 예, 근데 월세는 또 들어가는데 하여튼 여기 집값이 이렇게 좀 빠지게 되고 금리가 또 다시 좀 꺾이게 되고 소비도 좀 많이 줄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은 물가 상승이 먼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팍했지만 네, 이게 좀 있으면은 다 이제 경기 침체가 가장 맨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네. 맨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다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기타 그런 행동을 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도 조금씩 조정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얘기 한번 볼게요. 집값 더 빠져도 된다. 하락 안정 시그널 계속 줄 것. 예. 저는 이거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요? 예, 왜냐면 이런 말을 듣고 싶죠. 예. 근데 집값이 하락되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집값이 상승해서 뭐 이것저것 네. 소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묶여버리거든요. 어. 그 심리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그 예전에도 그랬고 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부동산부터 살리는 게 네. 파생적으로 연결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테리어 시장도 살아나야 되고 부동산 네. 중개업 시장도 살아나야 되고 뭐 기타 관련된 업종들 네. 뭐 부엌 가구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연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집값 하락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내용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수 칠 만한 기대할 네. 만한 내용이지만 그 집값 하락이 무엇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마 이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다. 네네. 더더구나 오래 하셨던 분인데 다 알 거라고 보죠. 단지 이거는 저는 정치적인 수사고요. 단지 이 내용은 공급을 서울 공급을 확실하게 늘려서 시장 안정하겠다라는 네.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네. 수사 어구로 얘기한 것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수사
어그로라고요? 어구. 어그로. 아니요. 저는 이거 어그로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제 생각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오세훈 시장님이 집값이 안정돼야지 또 이제 재건축도 추진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집값이 안정되면은 재건축을 추진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분은 결국에는 또 더 높은 데를 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재건축 네. 이것 자체의 목적보다는 이제 지금 당장 서울의 가장 산적한 문제가 공급 네. 증가니까 네. 당연히 그게 이제 그 결과물이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진행 같은 경우는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게 네. 거래도 안 되고 이게 그 진행하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나요? 근데 또 반대로 네, 너무 오르고 이러면 하기 어렵잖아. 그런 네. 경우에는 지금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조금 네. 이제 마음 급해서 들어가셨던 그 초기 재개발들 있잖아요. 초기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초기 재개발. 네, 초기들 같은 경우는 네. 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또는 네. 어느 곳에서 뭐 화가들이 그림 그렸다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거예요. 네네네. 재개발의 가장 큰 위험성이 제가 경험한 바와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실제 상황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네. 상승장에서 재개발을 받던 사람들이 하락장의 재개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하락장 재개발되면 그냥 쭉쭉 빠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급초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미래 가치를 사실 신축된다는 미래 가치를 땡겨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미래 가치가 땡겨왔는데 뭐 관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날짜가 어느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네. 초기, 극초기 이런 것들은 날짜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아예. 그러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미래 가격을 땡겨왔던 그 높아진 가격은 네. 그냥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모아주택이나 이런 것들 지금 거래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대를 네. 하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네. 모아주택이든 신통기획이든 더 중요한 거는 그 모아주택과 신통기획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될 만한 네. 입지적이거나 뭐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알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부동산에서 그냥 단순히 여기 될 거예요라고 얘기해서 사느냐 여기 될 거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되기가 어려운 구역이었다. 네. 이런 경우는 이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모아주택 하는 분 중에 실거주 하려고 모아주택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말이 너무 엇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다루는 거 그냥 두 개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위로 올라가서 뭐 초고가, 초호화 주택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사 얘기고, 저는 이제 남아 있는 테마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오세훈이랑 김동연. 네. 네. 그래서 그 오세훈발 저기 빌라 있잖아요. 네네. 빌라 투자. 네. 이거가 하나가 있고 지금은 다른 쪽으로는 이제 김동연발 일기신도시. 네. 그 두 개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 말고 사실 뭐 지금 뭐 볼 게 있나? 그렇죠. 지금 일종의 테마 또는 네. 이제 그 호재성으로 부동산의 호재성으로는 그 네네. 두 개밖에는 지금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왜냐면 같아요. GTX도 이제 약발 다 했고 뭐 그 전철 수요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 호재가 한번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상승장의 교통 호재는 네. 미래 수요 다 땡겨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래서 그 두 개인데 실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기신도시 관련된 주제들 많이 찾아보는 것 같고요.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 빌라 이렇게 조금 그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일기신도시는 그래도 네.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는데 빌라 자체의 실체는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빌라의 미래 가치인 신축을 보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한 20년 보면 되죠. 뉴타운 같은 거죠. 뉴타운. 근데 그 부분을 보려고 할 때 지금부터 20년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15년 정도? 15년에서 20년.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15년이라고 하기에는 그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그 서울시장 시절 과거 그때도 2007, 8년도 아마 그때 전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가장 유행했던 게 뉴타운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이제 서울, 경기 전부 다 뉴타운 사업이 다 활성화됐었고 그때도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투자가 미래에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된다라고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투자에 성공을 하신 분들이 그때 성공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때는 네.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되게 큰 피해를 보셨고 네네. 오히려 그것들 중에서 사업성이 있거나 또는 진척도가 빨라서 이번 장에 조금 늦게 투자하신 분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아주택, 뭐 신통기획 다 좋은데 네. 그리고 방향성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이게 진짜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재개발의 본질을 좀 공부 좀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죠. 근데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불용님 성향에는 아무래도 저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불용님의 그걸 봤을 때는 네. 일기 신도시 쪽이 훨씬 더 선호 쪽에 가까우신 것 네,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게 더 보기가 편하니까요. 일기 신도시. 그쵸. 근데 이제 그 제가 그 재개발 쪽 신통기획 잘 하시는 그 잘 사는 흥부님 네네네, 맞아요. 예, 여기도 나오셨고 맞아요. 이제 흥부님 또 다음 주에 나오세요. 아, 네. 나오세요? 네. 이제 그분하고도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네. 그분도 사실 그 나름대로 재개발한 데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 결국에는 그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여러분들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뭐 모아주택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모아주택을 제대로 공부하고 네. 신통기획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나한테 맞는 지역이 어디며 네. 그게 재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거 다 따져보시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네, 아하님,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거 작년 3월에, 2020년 3월에 어떤 얘기 했었는지 아세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상황. 미래는 모르는 네, 거죠.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거는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구리 가격은 꺾였어요. 구리 가격은. 모릅니다. 그걸 뭐하러 예측을 해요. 그냥 지금, 예.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여전히 좀 변동성을 노려서 먹으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네. 그 완전 초기. 그러니까 15년 뒤에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친한 분이 네. 모아주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주택이 언제 집이 돼요? 그게 어떻게 집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한 5년이래요. 네. 왜냐면 이게 행정 속도를 엄청 빨리 내주기 때문에 5, 6년 안에도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행정 처분을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이주를 하려면 이주를 해야 되고 이주하려면 이주비 대출 나와야 되고 이주비 네. 대출 하려면 앞에 감정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 감정평가하면 그 감정평가 금액을 다 그냥 오케이 알았어 감정평가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까요? 감정평가하면 그 평가 금액에 대해서 또 막 말다툼이 있을 거고 네. 그냥 바로 그냥 그 단계로 관처 이후로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관리처분 인가 됐습니다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그러고 나서 이제 헐어야 되잖아. 헐어야 네. 되고 2주 다 나가야 되고 헐어야 되고 터 닦아야 되고 집 네. 지어야 되는데 네. 그것만 해도 5년이겠다. 아니 근데 나 솔직히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의 문제겠지만 그게 네. 안 믿겨지는 사람은 안 하면 그만인 거고 네. 예, 저는 이제 그것들이 적성에 맞는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재개발보다는 지금은 조금 저는 일기 신도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 눈에 보이는 거를 기준으로 더 깊이 공부하겠다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평이랑 추분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간평 금액을 얼마나 잡아줄 거냐. 이거 헐고 다시 짓는데 얼마라고 보냐. 뭐 이런 것들. 세입자 내보내려면 그 근처 곡소리 납니다. 뭐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갖고 있다가 네. 뭐 뭔가 행정 절차에서 넘어가는 거에 그 타이밍 봐가지고 팔고 나오고 이런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저 모아주택 몰라요.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얘기하는. 근데 이제 행정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는 거는 이게 거래할 수 있는 타이밍도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거래는가 되나? 모아주택은 그런 거 되면은 거래돼요. 약간 오세훈 시장님 스타일이 그런 거 통과되고 나면은 그거 안 해주고 뭐 거래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건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쪽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은 아니라서 네. 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네. 어쨌든 저는 모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정치적으로 그냥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라고 예. 하는 쪽으로 조금 다가온 부분이 있어서 네.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일기 신도시는 어떨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 용적률 500%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다는 못 해준다고 봐요. 다는 못 해준다. 그래서 350%? 올려야 그나마 되긴 하죠. 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네네. 저는 그분들은 신도시에 계신 분들. 잠깐만요. 자, 네. 이것들은 그냥 뇌피셜이에요. 지금 모든 네. 판단은 본인의 책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부령님 모시고 우리가 아는 선배 여기 아는 선배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아는 선배 점심 시간에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네네, 되죠. 편하게.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랑 모아주택 이게 그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되게 시장에 그거 뜨거운 거니까.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네. 일기 신도시 500%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해주긴 할 거다. 해주긴 할 거다. 네, 해주긴 할 거다. 근데 역시 쉽게 거의 모든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용적률을 올려줘야 재건축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였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줄 거고 그러면 분명히 A지역, B지역, C지역 중에서 특정 A지역을 올려주겠죠. 그 특정 A지역을 올려주는 것들이 좀 현행법 이런 거 가지고 따지게 되면 현재로서는 저는 역세권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역세권? 네. 그 역세권 고밀 개발 이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거거든요.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는 얘기가 어차피 전 정부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만큼 그 당시에 무슨 용역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분당이든 뭐 평촌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갑자기 저 외곽에다 굉장히 높여가지고 지어봤자 교통 혼란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결국에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인원에 맞춰서 교통이나 이런 거 다 만들었던 곳이잖아요. 그런 곳들을 교통 문제 안 생기고 해결하려면 다시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역으로 딱 밀어 넣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아마 500%가 나올 것 같고 외곽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그 단지들이 좀 싸움이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요. 일기 신도시 용적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윤 용적률 500%로 상향. 이거 양쪽 다 이거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용적률 일기 신도시 여기 있네요. 분당, 일산, 평촌, 3본, 중동. 중동이 226, 3본 205, 평촌 204. 일산 169, 분당 184. 이 중에 일기 신도시 진행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중동이 대박이야. 중동이요? 네. 왜냐면 지금 그렇잖아요. 500% 풀어주게 되면은 184에서 500대나 이거 화면 보여주세요. 184에서 500대나 169에서 500대나 평촌 이거 원래 중동은 거의 가망이 없는 거거든요. 226이면 다 용적률 다 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250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거 더블로 풀어주는 거예요, 다. 그럼 이 중동 같은 경우는 가치가 없던 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됐던 곳이 고평가, 다시 이제 그 높은 평가로 가치가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되게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동도 관심을 보일 만한 걸 거예요. 중동 역세권. 돈 없으면은 중동 역세권. 지금. 역세권. 역세권이라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역세권이요?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세권이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 범위로 보세요? 걸어 다닐 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닐 때 10분 이내예요. 걸어 다닐 때 10분 그러니까 이내? 역까지 걸어갔을 때 10분 이내. 를 그냥 역세권으로 보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기대하시거나 조금 관심 있는 거는 한 5분에서 한 6, 7분 요 정도 거리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넓혀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그 빈 공간이 오히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 10분. 10분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을 많이 이제 역세권이라고 생각하고 10분 이내. 그렇게 생각하죠. 500%. 500%면 홍콩이다, 홍콩. 나 홍콩 안 가봐가지고. 근데 화서역 푸르지오 시티가 그거잖아요. 500%짜리. 막 기사도 많이 나오고. 괜찮던데?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죠. 웅장하고. 멋있어. 화서역 푸르지오 시티. 닭장이래 누가. 엄청. 그냥 화서역 푸르지오 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시티. 이미지. 괜찮은데? 여기가 500%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점등식 이건데 블라인드에 누가 올리셨네요. 와. 일단 이렇게 딱 모습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다 또 역세권이다. 네, 역세권인데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높을 거고. 네네. 일단은 아직 뭐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안 나왔기 때문에 각종 뭐 용적률, 종상향, 대지지분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하여튼 일기신도시는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그다음에 뭐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바로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기 되게 좋은 테마일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은 거 어딜까요? 일기신도시 중에. 일단은 입지죠, 입지. 부룡님은 분당.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분당하고 평촌을 생각하실 건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용적률이 일산하고 분당이 제일 낮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분당을 보는 게 맞는 것 분당. 같은데 문제는 가격이 높다는 게 문제예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주저주저 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대박은 일산에서도 날 수도 있겠다. 일산에서. 네, 왜냐면은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5대 신도시 중에서 네. 그 선호도가 분당 평촌을 보는 사람들은 일산을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네. 많고 가격도 좀 낮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일산의 인프라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지 네. 뭐 요거에 따라서 일산이 일산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산 같은 경우 그 대신 최근에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최근에 올랐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일기신도시 자체가 갭을 벌려놨으니 네. 뭐 일기신도시에서 가장 많이 안 올랐던 일산이 이제 뒤늦게 오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일산 가서 보게 되면 일단 낮은 층들이 많긴 하잖아요.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그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산 그러니까 다 일산 얘기하더라고요. 일산 다 일산 얘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일산 보시는 분들은 다 가격을 보고 내가 투자하기 적당하겠네 이런 걸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500% 되면은 뭐 500% 안 될라나. 근데 500%를 다 하게 되면은 진짜 교통 난리 날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 여기 잠실역 있는 데인데 여기도 보면은 저기 여기 건너편에 그 시그니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기 5단지도 그렇고 전부 다 그 고밀 개발 해준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통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제 연계해서 또 뭔가 하겠죠. 그러니까 교통 부분. 왜냐면 차 막히고 그럴 테니까. 근데 일기신도시들은 전부 다 어쨌든 옛날 방식의 그 가구 수에 맞춰서 교통 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게 500%가 되는 순간 다시 또 엄청나게 좀 좁아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옛날 신도시 입주할 때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교에서 서현역 너무 막혀요.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서현동 살았었거든요. 서현동이요? 그때 판교 생기기 전에 2004년에 2004년쯤에 저는 그때 백궁이라면 안 되지. 정자역. 정자역 주변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기 42-1번인가 40 뭐 하여튼 그거 1005-1번이랑 막 그런 거 타고 다녔었는데 거기 그때도 막혔었는데 지금 판교 생겨서 더 막히는구나. 그죠. 하여튼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기신도시 500% 풀어준다고 하면 500% 되기는 어려울 것 같죠? 전체가 다 되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일부만 해주면 더 난리 날 것 같은데 총선 전에 한다 그러면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고 총선 지나고 한다 그러면 일부만 해주겠죠. 만약에 총선 전에 뉴스 나온다 그러면 중동 뛰어가야 되는 거고 왜냐면 다 해줄 거니까 총선 지나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지분 좋고 용적률 좋은 160몇 %짜리 일산 가면 되고 500% 다 해주면은 중동이 대박이요. 왜냐면 중동은 지금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껏해야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거라면 또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모르는 거다.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나오는 거 보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